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과 이스라엘이 서로를 비난하며 신경전을 벌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먼저 팔레스타인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생명권을 위반하는 모든 군사 행동을 멈춰야 하고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을 규탄해야 한다고 먼저 포문을 열었죠. 그러자 이스라엘 대표는 북한 대사를 향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오는 인도적 지원을 자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북한이 어떻게 뻔뻔스럽게 인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며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날 북한과 이스라엘 대표 간의 설전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북한의 코로나 방역 문제까지 이어지면서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져 갔습니다. 도대체 북한은 왜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쏟아낸 것일까요?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인 이란과 북한 사이에 아주 긴밀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북한과 이란과 북한은 도대체 얼마나 특별한 사이인 것일까요?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란은 시리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최대의 적입니다. 이슬람 시아파 맹주인 이란은 핵무기 등을 개발하며 아랍권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고 당연히 이스라엘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등 순위파 이슬람 국가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란과 시리아의 핵무기는 눈엣가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란과 시리아의 핵개발 배후에 바로 북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이슬람 적대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활을 걸고 막고 있죠. 이란과 시리아가 이스라엘 멸족을 공언하는 상황에서 이들 나라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들어간다면 이스라엘의 생존이 위태롭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400에서 500kg으로 소형화시키는 기술만 확보한다면 인구 900만 명의 강원도 땅 크기의 이스라엘은 딱 2발이면 지구상에서 완벽히 소멸되기 때문에 북한 핵의 완성은 이스라엘의 멸망이나 다름없는 것이니까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그 기술들이 이란이나 시리아 등의 다른 나라로 어떻게 흘러들어가는지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죠. 북한 핵 관련 정보는 이스라엘이 미국만큼이나 잘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 2007년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요원들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아브라힘 오트만 시리아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의 호텔방에 몰래 들어가서 컴퓨터를 해킹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됐는데 바로 이브라힘 오트만 위원장과 북한과의 연계를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시리아의 유브라데스 강가에 건설되고 있는 박스 모양의 건물이 북한의 영변 원자로를 복제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죠. 그리고 그해 9월 이스라엘은 그 건물을 포함해서 시리아 핵시설을 정확히 콕 집어서 타격해서 제거했습니다. 7개월 뒤 미국은 북한이 시리아의 원자로 건설을 지원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핵무는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스라엘과 북한이 약 8,000km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향한 직접적인 군사 행동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고요? 2004년 150여 명이 죽고 1,300여 명이 다친 북한 용천역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당시 사망자 중에는 북한과 핵 교류를 위해서 방문하던 시리아의 핵 과학자 10여 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폭발 사고를 두고 이스라엘의 모사드 작품일 거라는 소문이 파다해졌죠. 물론 모사드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지난해 4월 이스라엘이 시리아 군사기지를 폭격했을 때에도 사망자들 중에는 미사일 개발을 돕던 북한 과학자가 포함돼 있었다고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북한이 중동에 마술을 뻗치지 못하도록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북한과 이란 그리고 시리아 간의 군사협력은 쉽게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당국은 2006년 이후 실시한 북한의 6차례 핵실험에 이란의 군 장교와 기술자들이 참석했다고 보고 있죠. 핵뿐만 아니라 북한은 오래전부터 이란의 미사일과 관련된 장비와 기술을 팔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1980년대 이란과 이라크 전쟁 당시부터 이란에 스커드 미사일을 제공해 왔고, 이를 계기로 양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에 관한 상호 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미 정보당국은 이란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과 부품 수출이 이란의 군사력을 질적으로 향상시켰고, 이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자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자체 개발 목표 달성에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양국의 탄도미사일 기술 협력은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개발했다고 자랑하는 사거리 2,000에서 3,000km 탄도미사일 코람샤흐르는 크기와 모양이 북한의 화성 10형 미사일과 너무나도 흡사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2017년 7월 4일 날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4형과 3주 뒤인 7월 27일 이란이 발사한 시모르그란 우주 로켓도 북한과 이란 두 나라의 합작품이라고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난해인 2020년 1월 8일 이라크 내 미 공군 기지에 5발의 미사일 공격을 가한 이란의 탄도미사일에는 북한의 기술과 장비가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손길은 레바논까지 미쳤습니다. 북한이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에게 땅굴 기술을 수출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올해 8월 17일 이스라엘 안보단체 알마 연구교육센터가 발표한 헤즈볼라 터널의 땅, 이 보고서에 따르면 헤즈볼라가 북한 무기 수출 회사로 알려진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로부터 땅굴 자재와 기술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2006년 2차 레바논 전쟁 이후부터 북한과 이란의 도움을 받아서 땅굴을 파기 시작했는데 2014년부터는 이 회사와 1,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2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 자재는 물론 굴착 기술까지 넘겨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계약에 따라 남부 레바논의 시리아 국경 근처로 북한 인력 6명이 파견돼 땅굴 굴착과 지하 미사일 경납고 발사대 건설을 도왔습니다. 보고서는 헤즈볼라의 땅굴 모델은 북한의 모델과 똑같다면서 이 땅굴을 통해서 무장한 군인 수백 명이 지하로 몰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끈끈한 협력은 군사 분야를 넘어서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북한과 이란은 각종 군사 무기의 협력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예술, 대중보도, 체육, 그리고 청년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협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테헤란에서 체결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2018년 4월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란을 칭송하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북한은 날로 발전하는 친선협조 관계라는 논평과 함께 이란과 북한 수교가 45년이 되었다며 양국의 친선 우호 관계를 강조했었습니다. 노동신문은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도 이란과의 친선협조 관계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고, 이란과 북한은 자주의 숭고한 이념, 평등, 호혜의 원칙에 기초해서 친선협조 관계를 맺었으며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공동투쟁 속에서 끊임없이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반미 감정을 기반으로 오랜 세월 이란과 가까워진 북한은 이제 이란의 반이스라엘 감정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제는 개편이라는 얘기죠. 지난 5월 북한은 이스라엘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민간인 피해자가 대거 발생했다는 겁니다. 북한의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게시했죠.
이스라엘 군이 또다시 가자 지대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습을 감행해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이스라엘이야말로 중동 평화의 파괴자, 암적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유대인 정착촌 확장 책동과 주권국들에 대한 야만적인 공습 만행을 준열히 규탄하고 중동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과 민족적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아랍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보낸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북한의 우방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수반은 주요 기념일마다 축전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죠. 북한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란, 그 이란이 무기와 돈을 대고 있는 헤즈볼라, 하마스, 팔레스타인, 그야말로 모두 한 통속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란과 북한이 가까워진 가운데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1962년 이스라엘과 수교한 이래 과학, 안보, 신재생 에너지,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군사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2014년 가자 지구 분쟁 이후에 한국은 이스라엘의 무기 수출량을 늘렸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액은 이전 6년과 비교해서 22% 증가한 2,88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2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6월 북한이 서울을 겨냥해서 군사분계선 인근에 전진 배치한 1천여 문의 정사장포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형 아이언돔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과 이스라엘 간 기술 협력이 최근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19일 우리나라의 한화시스템은 이스라엘의 항공전자장비 생산업체인 엘빗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엘빗은 항공기 조종사의 360도 상황 인식과 순간 대응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하죠. 그리고 이틀 뒤인 10월 21일 이스라엘의 대표 방산기업인 엘타와 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엘타는 이스라엘 국영기업 산하 레이더 전문기업이라고 하죠. 같은 날 우리나라의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이스라엘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즈 IAI와 새로운 컨셉트의 무기 시스템인 자폭용 드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0월 14일에는 경기도 용인시에 3,600평 규모의 공장이 준공했는데요. 이스라엘 의료영상 기술기업 나녹스가 제품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제조 기지로 이 공장을 선택한 것입니다. 나녹스는 전략적 투자자이자 2대 주주인 SK텔레콤과 한국의 제조 전문 중견기업과의 협업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장은 이스라엘 혁신 기술과 한국 제조업의 만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공간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한국과 이스라엘은 깊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4일 우리나라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이스라엘의 야이르 라피드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이날 통화에서 양국 관계, 코로나19 대응, 교역, 투자 증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얘기죠. 이렇게 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가 이렇게 긴밀히 협조해 나가는 것은 다음 정부에서 어느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또 유지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북한은 이란과 손을 잡고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북한은 이란과 군사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으며 그 이란이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공동 운명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단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 나라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보,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느냐고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전해드린 이 내용이 하나의 답이 되었길 바라며 제가 다시 그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래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